자, 주간 뉴스입니다. 열흘에 3번 바꾼 디딤돌 대출. 국토부 장관이 결국에는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오락가락 했었죠. 그래가지고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아니다, 진짜 할 거다, 근데 좀 유예할 거다, 언제까지 유예할 거냐,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갈짓자 행보를 펼쳤기 때문에 장관이 이제 사과까지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 한도가 그래서 안 줄어드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아니다. 정부가 다시 재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축소하는 거를 유예하는데, 이 유예라는 건 연기한 건데, 이 연기했지만 다시 추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소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다시 추진한다. 말이 어렵지만 어찌됐든 간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 너무 많다. 거의 20몇 조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을 교란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논리인 거고, 그러니까 재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다시 하지만 지금 약간 내가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재안이라고 해야 될까? 중간 그 버전이 뭐냐면 비수도권은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냥 수도권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안에서 디딤돌 대출 받으면은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만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행을 할 때 유예 기간을 조금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당장 내일 모레부터 해,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내가 계약금 다 보내고 계약서 다 썼는데 갑자기 대출을 안 해준대. 지난주에 갔는데 대출해준다고 해가지고 서명 다 하고 했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미안해요, 정부가 대출해주지 말래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유예 기간을 좀 부여를 하고 수도권만 좀 규제할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만 규제하면 되는 거냐?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는 5억 이하, 물론 이제 6억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생아는 9억도 되죠. 근데 어쨌든 기본이 5억입니다. 5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소득 규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에 집을 비싼 집을 살 때 쓰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도 좀 한 5억 넘어가는 집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런 데들은 또 안 돼요. 신생아 이런 건 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는 수도권에서도 그래도 약간 좀 저렴한 아파트, 아니면은 이제 지방 쪽에서 이제 많이 쓴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5억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아예 3억짜리 빌라 이런 거 사시는 분들도 이런 거 쓰시고. 그런데 수도권을 적용한다는 거는 수도권에서도 유독 좀 저렴한 주택들을 못 사게 하는 정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수도권에 저렴한 주택을 못 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비수도권에 있는 집들은 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정책 자금인데 이 수도권에 지금 유동성이 막 들어간다, 그 집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집 가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매도자가 디딤돌 대출 받고 들어온 사람한테 팔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8억 9억짜리를 사러 가니까, 이러면서 계속 연쇄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아예 밑단에서, 피라미드의 아예 밑단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은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방은 아직도 좀 가격이 침체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편하게 사시고 수도권 쪽은 아예 밑단에서 끊겠습니다 라는 개념이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방을 제외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대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서울 유동성을 좀 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었던 수출마저 7분기 이내 최저다 해서 지금 수출이 급감하면서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0.1이니까 사실상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를 찍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연간 성장률 목표를 연초만 해도 좀 좋게 봤는데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2.2, 2.3 이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4분기 GDP 성장률도 내년에 나올 테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낙관했나?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 게 실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3분기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를 먼저 좀 내렸어가지고 그래서 좀 숨통을 틔워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왜냐면 금리 인하를 원래 좀 더 빨리 할 거라고 예측도 했었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좀 이렇게 아니다, 그거는 좀 너무 급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10월에 낮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평가는 1년 뒤에 해달라. 환자를 더 아프게 한 다음에 약을 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좀 본 거는 이제 더 이제 큰 것을 봤을 때 이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이게 실기라고 말하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GDP가 어쨌든 쇼크가 한번
온 거죠.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또 이때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또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멘트들을 좀 한 게 있어요. 올해 안에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GDP가 또 안 좋게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4분기에도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은 경기 침체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또 이제 실기론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내려야 되나? 그래서 지금 외국계 은행들에서는 11월에 한 번 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11월에 안 내려도 내년에는 더 많이 내리지 않겠는가? 지금 어떤 추세가 막 지금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시장은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경제는 계속 강하고 다른 데들은 막 경기 침체가 뭐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막 내리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막 공급하는 거죠.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이제 막 돈을 막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돈이 당연히 이제 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기업 활동에도 가지만 순전히 그냥 자산 가치를 올리는데도 막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값이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연초 대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 뭐 전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버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금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 금값이 뭐 가장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추격 매수는 뭐 신중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막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랑 막 접전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좀 주춤했었는데 트럼프가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좀 더 뭐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유동성도 막 공급도 되고 그 미국 주식도 경제도 탄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8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내려갔던 게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가 가지고 9천만 원 후반 지금 1억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다. 자, 그런데 지금 주식 쪽은 뭐 아주 박살났죠.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은 지금 답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개미들도 떠났다. 개미가 결국 이제 우리 소액 투자자 일반 개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 개미라고 부르는 이제 소액 투자자 분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떨어질 때마다 외국계는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들이 막 사줬었는데 사는 족족 계속 떨어지니까 답 안 나온다. 근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 한국 주식을 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미국 주식 미장한 분들은 뭐 지금 막 웃고 있단 말이죠. 환율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야 나가자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거래 대금도 막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금투세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어렵다 하면서 지금 막 떠나고 있는 거죠. 가장 문제가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뭐 주식 가지고 있는 분이 뭐 600만 명?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뭐 대다수가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제목이 뭐랄까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5만 5천 원 깨지면은 사무실에서 바지 보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나의 지금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 이 정도 각오가 됐으니까 제발 떨어지지 말아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벗든 안 벗든 내려가는 애들은 어차피 내려갈 건데 어쨌든 그래서 주가 부진에 삼전 개미들이 지금 패닉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뭐 위기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뭐 연구 파트부터 지금 뭐 구조조정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총 제일 큰데 여기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주가도 빠지는데 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여름이었나요? 봄에 그때 한번 미리 발표를 했던 건데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 쪽에서 이 지하철 라인이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이제 건대 입구 해가지고 그 우리 많이 가는 뭐 성수 이쪽 가면은 이제 고가로 그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상철. 그래서 지상철이 지나가니까 이 사실상 남단과 북단이 서로 막 단절되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좋은 동네인데 이렇게 지하철이 지상으로 지나가면서 철길이 생겨버리니까 도로가 그냥 딱 이제 사실상 벽처럼 막아버리면서 그 지역이 되게 뭐랄까요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 개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상철 위에서 막 계속 지나다니면서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없앤다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서울에 빈 땅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상철이 지나다니는 요 라인 이 도로 라인도 어찌 보면 되게 비싼 땅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지하로 낮춰버리고 지하로 다 밑에 이제 터널을 뚫어서 일로 보내버리면
되면 이 위에다가 뭔가 법계를 씌우고 여기다 뭐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권을 만들 수도 있고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 개발 비용으로 이 지하로 내려가는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근데 저도 토목을 해봤지만 이 지상철을 지하로 내린다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가. 이게 없는 도로, 그냥 지하철이 없는 도로를 이제 물론 뭐 TBM으로 뭐 터널을 뚫든 아니면 개착공법으로 위에를 드러내서 하든 어찌됐든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상철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라인을 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2호선 그러면 뭐 한 8년 동안 타지 마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하철은 다녀야 되는데 공사는 또 공사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일이 커집니까? 근데 이걸 어쨌든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해보려고 한다. 운영 연속성을 이제 확보하면서 하겠다 해서 뭐 라인을 뭐 옆으로 옮겨가지고 뭐 공사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지하에서 뭐 동시 공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다는 거. 그래서 32개역 있는 철길이 제2의 연트럴 파크가 될 것이다. 연트럴 파크가 이제 경의선 라인이 이제 그 공원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그 지역 일대가 개발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 전역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분명히 해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지역들이 너무 낙후가 돼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일은 많겠지만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 공연장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바뀌고 사실 이 지상철이라는 거는 뭐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세입자들 눈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지방의 아주 소형 아파트 막 이런 것들은 전세가율이 막 75, 뭐 85%, 막 90% 막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인데 거의 지금 깡통 아파트가 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갭이랄까요? 이게 뭐 5%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방에 뭐랄까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가 가능한 뭐 500만 원으로 집을 한 채 살 수 있고 뭐 이런 동네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1000만 원으로 집 사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이런 곳들로 또 이제 갭 투자를 하러 가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지금 과거에 제가 막 한 15년 전에 했던 갭 투자랑은 지금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근데 옛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지금 좀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전세를 막 9천에 들어옵니다. 전세 9천에 들어오는데 이게 전세도 보면은 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소득도도 낮으셔가지고 좀 뭐 저리로 빌려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뭐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갭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떨어지거나 이래버리면 여기도 이제 깡통 아파트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전세 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세가 빠지면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도 매수인 눈치 싸움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다시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팡 터지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뭐 한번 묻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이 어쨌든 급브레이크가 밟힌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승률도 많이 내려가고 거래량도 팍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지금 이제 다시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이지 어차피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약간 잠깐 멈춤 스탑하고 가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죠. 왜냐면 이게 안 올라갔었으면은 뭐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이미 연초부터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브레이크가 딱 밟혀버리니까 지금 사면은 왠지 내가 끝물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안 샀는데 이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또 한 번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 그런데 안 샀는데 내려가면 너무 좋겠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급도 뭐 부족한 상태에서 뭐 금리도 내려가고 뭐 입주 물량도 없고 전세 월세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 탁 눌리는 상황이 오히려 뭐 좋게 보면 시간을 좀 벌어준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잘 알아보고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팍 터지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작아졌습니다.
뭐 작게는 뭐 2, 3천만 원, 크게는 뭐 5천, 1억 정도가 지금 대출이 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면 이자가 올라가지고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줄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좀 살 수 있을 만한 금액대의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연초부터 이제 막 올라갈 때는 이 9억 이상,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시장이 막 이제 과열되니까 규제를 막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 올라가려고 했던 그 약간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거래가 팍 식고, 그런데 이제 이미 비싼 것들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거래가 안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밑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입주 물량이 6년 만에 최고치인데 전세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입주 물량 없다는데 무슨 말이냐? 11월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11월 입주 물량이 6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 12,784호 중에 12,000채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700개 정도만 다른 단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뭐 2개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강동구에 하나 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12,000세대가 입주하는데 보통 전세가 그래도 한 6,000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예상은 한 2,000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한 7, 80%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러 들어온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 생각보다 집도 좀 깔끔하게 잘 지었고 신축이기도 하고 실거주를 3년 유예를 시켜줬는데, 3년 유예라면은 어차피 전세 한 번 돌리고 두 번째는 못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2년 뒤에 들어올 건데 금리도 좀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어쨌든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2년 전세 더 줘봐야 뭔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대요. 그래서 12,000개니까 전세가 6,000개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강남에 한 5,000채 6,000채 정도가 입주할 때 2, 3,000개 나왔거든요. 근데 12,000개의 아파트가 신축으로 지금 준공하는데도 전세가 2,00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면 적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강동구 쪽에 뭔가 좀 공급은 많지만 생각보다 지금 전세 시장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고, 전세가 또 안정되니까 당연히 매매가나 이런 것들도 그냥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홍대까지 30분이면 간다. 8억 7천만 원 아파트에 뭐 대반전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데, 이제 대장 홍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 그래서 부천부터 해서 뭐 홍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이 생각보다 노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라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하려고 요 기사를 가져왔고, 뭐 특정 아파트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라인 자체는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좀 있고요.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오래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호재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라인이 나쁜 라인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